두 개를 책을 펴갖고 봐. 문동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저기 몇 페이지냐면 저기 그렇지. 자 29페이지 능동수능 나왔지. 잡아라. 그러면 보자. 저 돼지 새끼 좀 이거 바로 갖다가 선생님을 갖다가 선생님 바로 갖다가 훔쳐먹으려고 저 새끼. 자 그거 반 하나 먹어. 이거 당이 있으니까 괜찮아. 훔쳐먹는 건 아니지. 감사합니다. 잡아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 봐봐.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능동수소가 뭐가 있냐? 세포내 섭취하고 세포내 배출이 있어. 첫 번째, 능동수소가 뭐다? 능동수소가 누구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자, 능동수소의 얘가 봐봐. 능동수소는 봐라. 자, 물질을 운반하는, 자,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운반체 단백질이 야, 원래는 뭐야? 어디야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어? 순리대로 가는데 얘는 뭐야? 오히려 거꾸로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기 때문에 ATP를 소모하는 거야. 억지로 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봐라. 물질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질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방법이야. 갖고 세포 안팎의 농도차를 이용한다. 근데 이때 첫 번째 능동수성의 특징이 있다. 특징은 뭐야? 특징은 어떻게 하냐, 얘들아? 자, 물질의 이동 속도가,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물질의 이동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아. 누가하고 똑같아? 촉진 확산하고 똑같지? 네. 왜? 얘도 운반체 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어. 운반체 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30개가 있으면 운반체 단백질이 30개가 다 사용될 때까지는 속도가 증가해. 근데 30개가 다 작동되지. 그러면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해 안 증가해? 안 증가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 말이야. 그리고 운반체 단백질은 또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독특한 입체 구조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운반체 단백질과 결합 부위가 맞는 특정 물질만 운반하는 거야. 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겼어. 삼각형 물질만 운반할 수 있는 거야. 네모로 생겼어. 그러면 네모 물질만 운반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해결했어. 누가 손민성이가 얘가 그 결제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해결했어. 알았어. 자, 봐라. 자, 그럼 보자. 그리고 세포호흡이 멈추면 살아있는 생명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언제나 작동한다지. 항상 작동한다. 왜? 살아있는 생명체면 애들이 뭐야?
세포업을 하잖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세포업이 일어날 때만, 즉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세포업이 멈추지. 멈추면 에너지를 생산 못해. ATP를 생산 못해. 그러니까 능동성이 멈춰버리는 거야. 이해됐니? 즉 능동성의 대표적인 얘기가 나트륨 칼륨 펌프야.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자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동을 해. 근데 세포호흡을 안 해버리지. 죽거나 죽으면 어떻게 돼? 세포호흡 안 해버리잖아. 그러면 작동을 안 해.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봐라. 이 능동수동의 예가 있다고 말이야. 능동수동의 예가 대표적인 예가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야. 얘는 뭐냐?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밖이 나트륨이 고는 거야. 안이 칼륨이 고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는 오히려 고농도인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내보내고, 그리고 또 고농도인 안쪽에 칼륨이 고농도인데 칼륨을 안쪽으로 보내. 응?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입체 구조가 함께, 만약에 나트륨이 안쪽에 있었어.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나트륨이 여기가 네모난 놈이 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갖고 딱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네모난 놈이 들어와.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와. 그러면 얘가 이때 에너지를 언제 소모하냐면 이 단백질을 변형시켜. 안쪽에 있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변형시켜. 이때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변형되면서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변형됩니다.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운반체 단백질을 변형시킬 때 저거 뭐하냐 너. 뭐해. 핸드폰 위로 올려놔. 너 밑에 있지? 손에 있지? 핸드폰 올려놔. 그래가지고 봐봐. 그래갖고 나트륨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때 이때 ATP를 쓰는 거야. 근데 이때 ATP가 이렇게 되면서 ATP가 뭘로 됐냐? ADP로 돼. 그러면서 인산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데 이 인산이 여기에 달라붙어. 그리고 칼륨을 칼륨이 봐봐 이렇게 벌어졌어. 근데 이때 봐봐 이렇게 돼. 갖고 칼륨이 여기 들어와. 갖고 얘가 또 뭐로 변형되냐? 이렇게 변형돼. 그러면 이때 인산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인산이 떨어져. 그러면서 봐봐 이렇게. 이때 또 운반체 단백질을 변형시키면서 얘가 ATP를 소모하면서 칼륨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인산이 떨어져 나가버려. 이렇게 된다. 봐봐. 이때 나트륨이 안쪽에서 여기에 운반체 단백질을 결합한다. 그러면서 ATP를 소모해.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운반체 단백질을 변형시켜갖고 밖으로 내보내. 그러면서 인산이 여기에 붙어. 그리고 밖에서는 칼륨이 여기에 달라붙어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서 칼륨이 안으로 들고. 그러면서 인산이 떨어진다. 이때
운반체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킬 때 ATP가 필요한 거야. 이해됐니? 봐라. 거기 봐봐. 거기 나왔잖아. 운반체 단백질인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트륨이 결합 부위가 안쪽으로 열린다. 응? 그러면서 운반체 단백질인 나트륨 칼륨 펌프의 세포 안쪽에 있는 나트륨이 결합해. 응? 그래갖고 ATP를 사용하면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구조가 바뀌고 나트륨이 바깥쪽으로 운반된다. 그러면서 이때 인산이 달라붙어. 응?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의 바깥쪽에 있는 칼륨이 결합을 해. 응? 그리고 이게 인산이 분리되면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구조가 원래대로 되더라고. 그러면서 칼륨이 안쪽으로 운반되는 거야.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고 너는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보라고. 그럼 보자.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얘가 뭐 있냐? 야,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제흡수될 때, 그리고 소장의 융털에서 양분 흡수할 때, 당 아미노산을, 뿌리털에서 무기양분 흡수할 때, 물을 흡수할 때, 응? 즉 이거야. 봐라. 이 능동수성의 얘가 뭐냐? 이거야 이거. 또 얘가 뭐였냐? 야, 콩팥 동맥에서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사구체로 들어갈 때 혈압이 높아져.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여과가 일어나. 여과가 일어나. 근데 이때 이 오줌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이 있단 말이야. 요소도 있고. 근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우리한테 필요한 양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100% 뭐한다? 제흡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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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제흡수될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ATP를 소모하는 거야. 이때. 이때하고 또 뭐야? 소장에서 융털에서 양분 흡수할 때 당하고 아미노산, 뿌리털에서 무기양분 흡수할 때. 그러면 야, 확산하고 능동수성을 정리해 보면 확산은 단순확산하고 촉진확산이 있어. 근데 단순확산은 인지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촉진확산은 막단백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응? 근데 그리고 삼투는 이제 세포막에서 일어나는데 얘도 전부 다 얘들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응? 근데 얘들은 ATP 소모해 안 소모해? 안 소모해. 그리고 촉진확산만 뭘 이용한다? 막단백질이 수동단백질이 관여한다. 응? 그리고 능동수성은 당연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되면서 순리대로가 아니니까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때 수동단백질이 관여한다. 즉 수동단백질이 관여하는 거는 촉진확산하고 능동수성이야. 그리고 확산, 단순확산, 촉진확산, 그 다음에 삼투는 에너지 소모 안 하고 능동수성만 에너지 소모한다. 이해됐지? 올라와. 그리고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두 번째 뭐가 있다? 세포 내 섭취하고 세포 외에 배출 있다. 봐라. 세포 내 섭취하고 세포 밖으로 배출할 때. 보자. 자, 세포 내 섭취와 세포 내 배출은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을 막으로 둘러싸서 소낙으로 만든 다음에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서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한다. 즉 뭐냐면 단백질과 같이 큰 입자는 세포막을 못 온 거야. 그래갖고 세포막으로 감싸가지고 들여보내. 소낙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냐면 큰 물질이 있었어. 그러면 세포가
항이 만입되면서 얘를 갖다가 집어넣는 하고 이제 이렇게 소나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해됐냐? 이해됐냐?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야. 반대는 세포 외의 배출은 이렇게 반대로 됩니다. 이게 세포 내 섭취고 이게 세포 외 배출이에요. 그러면 얘는 세포막의 길이가 짧아져. 얘는 세포막의 길이가 늘어나. 더 붙으니까. 세포막 성분이. 그럼 보자. 첫 번째, 세포 내 섭취가 있는데, 자 봐라. 첫 번째, 세포 내 섭취가 있는데, 세포 내 섭취는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식세포의 작용과 음세포의 작용이 있어. 식세포 작용은 고체야. 음세포는 음료수 마실 때 마실 음자야. 그러니까 액체야, 액체. 식세포 작용의 대표적인 게 백혈구의 대식세포야. 내가 세균 죽일 때 봐라. 세포 내 섭취는 세포 밖의 물질을 세포막으로 감싸 소낭으로 만들어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식세포 작용하고 음세포 작용이 있는데, 식세포 작용은 봐라. 뭐가 있어? 자,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때 사용한다.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으로 세균을 끌어들인 다음에 리소tom으로 가수분해 요소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음세포는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킬 때 일어난다. 그래갖고 모세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혈액의 액체 성분을 흡수한다. 이렇게 고체 성분은 씹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식세포 작용이야. 세균을 대식세포인 백혈구가 끌어들여갖고 그 리소tom으로 가수분해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성분을 갖다가 흡수할 때는 음세포야. 액체 성분이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 세포의 매출은 봐라. 세포 안에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하여 소낭 속의 물질을 세포 밖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그래갖고 노폐물이나 세포 안에서 합성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할 때 일어난다. 이자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 뉴런의 축삭돌기 발달해서 시냅스 틈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갖다가 방출하는 거. 자,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을 세포막이 융합해가지고 소낙으로 만들어갖고 고체 물질을 할 때는 식세포 작용이고, 세포 밖에 있는 액체 물질을 세포막이 융합해갖고 소낙으로 만드는 거는 음세포 작용이고, 세포 내에서 합성된 물질이나 노폐물을 갖다가 분비 소낭에 싸가지고 세포막과 융합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걸 우리는 세포 외 배출이라고 한다. 그 세포 외 배출에 똑같은 게 리포솜이 있다. 리포솜의 활용 봐봐. 제일 밑에. 리포솜은 세포막의 주성분인 인지질로 만든 원형이나 타원형의 구조물이야.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그림은 리포솜 내부의 물질이 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냈다. 리포솜의 특징은 리포솜은 속이 비어있다. 그 공간에 특정 물질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리포솜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동성이 있고 다른 세포막과 융합이 쉽다. 리포솜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포막과 유사한 성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활용되는 얘는 세포막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생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리포솜 안에서 생명현상을 재현할 수 있고, 리포솜 속에 물질을 담아서 세포 내로 운반할 수 있다. 약물 복용 및 주사가 어려운 약물을 투여할 때 환자한테, 피부 속에 화장품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암세포에 직접 효과적으로 약물 전달할 때 쓴다. 됐지? 넘겨. 그리고 너 잠 왔어?
지율이? 잡았어? 알아, 지율아. 이제 효소도 쉽다. 효소 보자. 효소의 작용과 특성 보자. 효소의 작용과 특성.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자, 효소는 뭘로 이루어졌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가지고 뭘 하니? 효소가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물질 대사가 뭐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즉 효소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한단 말이야. 효소의 기능은 이해되냐? 따라서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다. 그러면 효소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효소의 기능은 뭐냐? 왜 효소가 물질 대사를 촉진해? 뭘 낮춰?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를 낮춘다. 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보다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낮지. 그럼 반응 안 일어나.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봐봐. 발열 반응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래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 그러면 야, 반응물하고 생성물인데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뭐야? 이거야, 이거. 일명 얘를 문턱 에너지라고 그러지. 문턱 에너지. 우리가 문턱을 넘어야지만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문턱, 방으로 들어간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걸 낮춰버려. 효소가 낮춰버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왜 좀 잠깐만. 왜요? 아니 이사고생 신입생이 뭔가를 다 풀어주고 수업하고 그러려면 과학에 저 여기 저 무조건 있어. 그래야 뭐 근데 그거 있어야지. 스캔? 맞아. USB가 있어야지. 왜 스캔이 없어 지금? 지금 없어. 자, 봐봐. 그리고 발열 반응에서는 흡열 반응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자, 봐봐. 조심해라.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반응열이야. 반응열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야, 동규. 반응열은 안 변해. 뭐만 변하는 거야?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만 변하는 거야. 그러면 야, 발열 반응 보면 발열 반응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뭘까? 이거냐? 이거냐? 아니야. 문턱이잖아.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조심해. 그리고 이게 반응 에너지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낮추는 거야. 됐지? 그럼 보자. 저기 책에 봐. 자, 보자. 따라서 효소의 기능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추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응?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는 이게 야 봐봐 동규 이게 문턱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야. 근데 흡열 반응에서는 이게 전체가 문턱이잖아.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그래갖고 활성화를 낮춰가지고 문턱을 낮추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보자. 그러고 나서 자 보자. 자, 그다음 이제 효소의 작용과 특성이 있어. 효소의 작용과 특성이 있는데 잠 오냐? 아직도? 됐어? 작용과 특성이 있는 거야. 자, 효소는 뭘로 이루어졌다 했어? 단백질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때 기질하고 결합해갖고 효소가 이 기질을 분해하는데 이 효소의 입체 구조하고 기질의 입체 구조하고 맞아야지만이 이걸 분해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걸 뭐라 그래?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다.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는데 이때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고 있는 동안 기질이 생성물로 변한다. 효소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면서 반응의 활성화율을 낮춘다. 이때 효소의 활성 부위는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특징 부위로 이 부분에서 촉매작용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 기질하고 효소의 결합 부위하고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만이 둘 다 동그래야 돼. 봐봐. 효소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근데 기질이 네모나게 생기면 결합해야 안 해. 안 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면 이게 결합을 해. 갖고 효소가 촉매작용이 일어나고 이 기질을 갖다가 분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효소는 또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을 변해야 돼. 촉매 역할을 해갖고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가지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할 뿐이지 자기 자신은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효소는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한 거야.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므로 화학 반응이 끝난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된 후 새로운 기질과 결합하여 다시 촉매로 사용되니까 효소는 적은 양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봐. 쉬어. 자. 일요일날 있잖아.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안 나오던 데 있잖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안 나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그 있잖아. 일요일날 있잖아. 네. 그 4월 28, 그 있잖아. 그 주 있잖아. 거기는 안 나와도 되고. 네. 근데 5월 그 있잖아. 5월 주는 네. 5월 2일 날 나와갖고 수업한다 했지. 네. 갖고 몇 시에 수업한다 했어. 그때 4시에 수업해갖고 1시간 반 수업하고 너는 2시간 수업해야 되지. 4시부터 너는 5시 반. 그래서 토요일에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4월 28일 날 며칠이냐? 26일이냐? 그러니까 4월 26일 날 수업을 네. 언제 하냐? 네. 27일 수업을 갖다가 언제 하냐면 그때 할 거야. 5월 2일 날 할 거야. 금요일 날. 네. 그러면 너는 그날 쉬니까
빨리 해버릴까? 그날 아니 늦게 끝나지. 똑같이 끝나지. 네. 5월 2일 날. 그러면 4시 반에 4시에서 5시 반에 수업하고 5시에서 반에서 7시에 수업할 거야. 야, 너 둘 다 올 수 있지? 야, 언제? 그러니까요, 언제 몇 시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몇 시요? 4시. 금요일 날 4시. 얘들한테 물어볼게. 금요일 날에 시험 끝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5월 1일 날 끝나냐? 아마도요? 근데 금요일 날 학원이 있는데. 뭐 있어? 국어 몇 시부터 있나? 수업 끝나자마자. 몇 시부터 몇 시? 그리고 몇 시에 끝나지? 7시 반. 씨, 뭔? 일곱 시에 끝난다고? 네. 아씨, 국어학원 쉴 거 아니야 그 주제는. 그게 모르죠. 보고 네. 아니 쉬면 네. 그때 와. 네. 보통 4시에 와. 네. 그 전에 말할게. 네. 응? 그 전에 물어볼게. 응? 네. 그러니까 그 전주에 쉬는 거야.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수업하고, 니는 맞아. 근데 맞다. 니는 안 해도 되겠다. 네. 화요일 날 수업 받아버리면 돼. 그러니까 토요일만 쉰다고. 네. 화요일 날 있잖아. 수업을 다 받아버려. 그날. 근데 화요일 날은 시험 전날이어서 그 과목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화요일 날은 그냥? 네. 화요일 날은 공부해야죠. 그러면 그러고 시험 전날이라고? 화요일 날이? 아니잖아. 그렇죠. 월요일부터 그 전주 화요일이요? 시험 전주. 그럼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26일하고 27일 쉴 거니까 네. 그 주 토요일은 쉴 거니까 너는 그날 있잖아. 4월 21일인가 2일인가 돼. 그때 21일인가 22일인가 되니까 네. 그때 너는 화학하고 생물을 갖다 다 받아버려. 네. 그러면 22일이네. 네. 그러면 너는 이때 안 와도 돼. 이때 안 와도 돼. 네. 네. 그리고 이 토요일 날 수업은 쉬고 네. 너는 토요일 일요일 날 수업 있잖아. 그 전주에는 쉬어. 여기서 시험이 금요일이에요. 언제냐? 25일. 25일? 예. 그러니까 그 주에는 쉬라고. 근데 그 다음 주는 가요? 응? 다음 주는 가요? 그러니까 5월 2일 날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도 뭐예요?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와야지.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다음 주가 며칠이냐? 19일, 20일. 근데 네 며칠부터 온다고? 25일. 그러면 됐네. 25일부터 보니까 26일, 27일은 쉬는 거야. 네. 시험 대비하고. 딱 맞지? 네. 딱 맞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동규야? 네. 이해됐지? 그러면 현명한 거야. 그리고 5월 2일 날은 나올 수 있지. 5월 2일이 무슨 니는 안 나와도 되고, 니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해버리면 안 나와도 돼. 네. 그리고 너는 이때 나와야지. 5월 2일 날 시험 끝나고. 근데 그거 봐야 돼요. 왜? 뭐가 있어? 네. 네. 응? 아니,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되지. 네. 그래갖고 말해주면 되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원하면 되잖아. 네. 통하면 되잖아. 보자, 아잉? 한번 보자.
제가 지금 기아가 9등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난 포기했어. 포기했어.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어떻게 할까? 이걸 뭘로 해야 되냐? 자, 보자. 자, 보자. 켰어요? 응? 자, 기질 81페이지에 기질 특이성이 있다. 기질 특이성은 뭐야? 야,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었고 기질도 독특한 입체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얘들아, 이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만이 이게 효소하고 기질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걸 분해할 수 있어.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입체 구조가 들어받는 특정한 기질하고만 결합하여 작용하는 성질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수크레이스는 설탕만,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리한다. 즉, 봐봐. 자, 이렇게 따라 효소인 수크레이스의 활성 부위에는 설탕은 결합하지만 엿당은 결합하지 못하고, 따라서 수크레이스는 설탕은 무례하지만 엿당은 무례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 효소의 구성과 종류 보자. 이제 효소의 구성과 종류가 있는데, 효소의 구성과 종류에서 자, 봐라. 첫 번째, 자, 너 시험 또 있냐? 수행평가에 또 있냐? 아직은 없어요. 이거 없어? 또 시험 안 본대? 예. 야, 이거 뭐냐? 자, 봐봐. 뭐야? 얘들은 뭐냐? 학익은 아예 문제를 내줬어. 시험만 보면. 예? 이렇게 문제를 내줬어. 내가 다 풀었다, 씨. 다 풀었어. 물리 10번까지 문제 내줬어. 다 풀었어, 선생님. 문제를 쓰는 게 뭐예요? 문제를 내고 이제 기말고사 안 본대. 요거 계속 쪽지 시험으로 대체한대. 그럼 보자. 자, 봐라. 또, 첫 번째 효소의 구성 봐봐. 효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자, 봐라. 효소는 주성분은 뭐냐? 단백질이지. 그리고 효소는 단백질 성분으로만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단백질과 비단백질인 성분인 단백질의 보조인자가 결합해갖고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봐봐, 효소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놈이 있어.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놈이 있고, 그리고 또 뭐야? 단백질과 비단백질로 된 부분이 있어. 이걸 보조인자라고 해. 그래가지고, 자, 얘는 전효소는 뭐로 돼 있다? 뭐 봐봐. 전효소는 주요소하고 뭐로 돼 있다? 전체 요소는 주요소하고 보조인자로 돼 있어. 근데 이때 전효소는 자 완전한 기능을 나타내는 효소를 갖다가 우리가 전효소라고 해. 그리고 주요소가 단백질 부분이고, 얘가 보조인자가 뭐다? 비단백질 부분이야. 응? 엄마라 거기서 보자. 그러면 주요소는 효소의 단백질 부분으로, 얘는 뭐에 있다? 단백질은 뭐에 있다라고 변형이 돼, 얘들아. 열과 pH에 따라 변형이 돼. 그리고 쉽게 변성이 된다.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면 효소가 작용을 해야 못해. 그리고 보조인자는 효소의 비단백질 부분으로 활성 부위를 기질과 결합하여 적합한 형태로 만든다. 자, 효소의 활성 부위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기질하고 결합할 때만 기질과 결합할 때 결합하는 것도 있다. 라고 종류는 아연 E+, 철 E+, 구리 E+ 등의 금속 이온하고 비타민과 같은 유기물로 된 조효소도 있다. 응? 봐봐. 옆에 봐라. 조효소의 특징은 한 종류의 조효소가 여러 가지 주요소의 작용에 관여하고 주요소에 비해 크기가 작고 열에는 강하다. NAD+하고 FAD하고 NADP+다. 자, 주요소는 단백질로 돼 있어. 보조인자는 비단백질 부위로 활성 부위를 갖다 기질과 결합하기 적합한 형태를 만든다. 그 영구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기질하고 결합할 때만 결합하는 것도 있어. 그 금속 이온하고 비타민과 같은 유기물 화물로 된 조효소가 있다. 그럼 보자. 그러다 보니까 보조인자는 봐라. 야, 효소의 비단백질 부분으로서 온도와 pH 영향을 적게 받고 조효소하고 금속 이온이 있다. 조효소는 보조인자가 비타민과 같은 유기화물인 경우로 일반적으로 반응 끝나면 주요소로부터 분리되고 한 종류의 조효소가 여러 종류의 주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조효소에는 NAD+, NADP+, FAD가 있고, 야, 금속이온은 보조인자가 금속이온으로 일반적으로 주요소하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반응이 끝나도 주요소로부터 분리 안 된다. 철이온, 구리이온, 아연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있다. 이해됐냐? 여기 나왔어. 여기. 너 나왔잖아. 여기 했지? 그 다음 봐라. 또 이제 효소의 종류가 있다. 효소의 종류가 있는데, 효소의 종류에는 자, 효소가 촉매하는 화학 반응의 종류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는데, 자, 봐봐. 산화 환원 요소가 있어. 수소나 산소, 전자를 다른 문자에게 전달하여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거. 봐봐. 야, 산화 환원 반응의 기준이 뭐야? 산소와 결합하거나,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는 경우,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경우, 앞에 전자는 산화야. 뒤에 후자는 환원이야. 이게 산화 환원 요소야. 그리고 전이 요소는 특정 기질의 작용기를 떼어내어 다른 분자에게 전달하는 거. 뭐 NH2,
아미노기를 다른 분자에게 줬다라는 거. 이걸 전이요소라고 그래. 가수분해 요소는 물 분자가 첨가되어 기질을 분해하는 거. 물이 첨가되어 분해하는 놈을 가수분해 요소라고 그래. 리소좀에 있지, 많이 있지. 그리고 부가 제거 효소가 있어. 뭐냐면 가수분해나 산화에 의하지 않고 기질의 작용기를 제거하여 이중결합을 형성하거나 기질에서 작용기를 부과하여 단일결합을 형성하는 놈이야. 그리고 이성질화 효소가 있어. 기질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효소가 뭐야? 야, 동그란 놈을 네모난 놈으로 바꾸는 이게 이성질화 효소야. 그리고 연결 효소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질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야. 응? 에너지를 사용해 갖고 이게 있다. 그다음 넘겨봐. 그다음 이제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놈이 있어. 몇 개 있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놈이 3개가 있어. 온도, pH, 기질의 농도가 있다.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놈. 요인이 있다. 뭐 있어? 효소의 영향에 작용을 미치는 요인이 뭐 있냐면 첫 번째 뭐라 했어? 온도라 했어. 온도는 봐라. 자, 온도와 pH가 있어. 근데 온도는 첫 번째. 자, 이거야. 이 그래프 그리면 끝나.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적 온도가 체온 범위인 36.5도. 그리고 저온 부위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반응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40도를 넘어서지. 그럼 뭐야?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작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 열이 40도가 넘어서지. 그러면 뒤질 수도 있어. 왜? 효소가 변성이 돼갖고 효소가 작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얘들아 봐봐. 후라이가 단백질로 돼 있지. 달걀이. 얘를 갖다 구워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단백질 변성이 되면 그 기능이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됐고. 그 다음 pH는 야 수소이온의 농도지. 근데 pH는 수소이온의 농도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0단계부터 14단계까지 있는데 야, 7 이하가 산성이야. 7 이상이 염기성이야. 근데 뭐냐 전부 다 효소마다 적정 pH가 다르다. 야, 펩신은 얼마야? 펩신은 위산의 위에서 염산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최저 pH가 2야. 강산일 때 펩신은 작용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야 거의 다 대부분 중성에서 작용해. 중성 7에서 아밀레이스 같은 거. 근데 소장에서는 약염기야. 그러니까 8 정도 돼. 트립신 같은 거. 여기서도 최저 pH가 다르지. 그럼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단백질이 입체 구조가 변해. 이러면서 작용을 못하는 거야. 갖고 가라. 자, 전부 다 최저 pH는 효소의 활성이 가장 높은 반응 속도인 최대 pH면서 최저 pH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최저 pH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펩신의 최저 pH는 2고 아밀레이스는 7이고 그 다음 트립신은 최저 pH는 8이다. 즉 펩신과 트립신은 모두 단백질 분해 요소이지만 서로 다른 소화기관에 작용하므로 pH가 다르다.
그리고 봐봐. 또 영향을 미치는 놈이 기질의 농도예요. 마지막으로 기질의 농도가 영향을 미친다. 응? 기질의 농도하고 반응 속도는 이렇게 돼요. 야,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증가해. 그러나 기질이 어느 정도가 차면 농도가 증가하면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 안 해. 왜? 야, 만약에 효소가 30개가 있었어. 물론 재사용도 가능하지만 얘가 기질의 농도가 막 1에서 2, 30까지는 계속 증가해요. 다 반응하니까. 근데 30개가 넘어가지. 그러면 효소들이 다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질을 분해할 효소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속도가 더 이상 증가 안 합니다. 알아네? 제일 밑에 봐봐. 83페이지에 기질의 농도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기질의 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왜? 자, 봐봐. 기질과 결합할 효소가 충분할 때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모든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하고 포화가 되면 반응 속도는 일정해진다. 왜? 효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그때는 이제 효소가 기질하고 다 결합하니까 반응할 효소가 없어. 근데 만약에 효소를 더 넣어주면 기질 반응 속도는 증가하겠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넘겨봐. 그리고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냐? 저해제가 있다. 저해제. 저해제는 뭐야, 얘들아? 당연히 효소의 반응을 방해하는 놈이 저해제겠지. 즉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저해제는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 기질체의 복합체의 형성을 방해하는 물질이야. 저해제가 있으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지. 알아? 그래가지고 얘는 봐봐.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 기질의 복합체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효소의 촉매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야. 그래가지고 효소에 결합하는 부위에 따라 경쟁적 저해제하고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다. 경쟁적 저해제는 봐라. 저해제의 입체 구조가 기질과 유사하여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하면서 효소가 결합하는 걸 기질하고 결합하는 걸 방해한다. 그래갖고 효소의 활성을 제어한다. 그래갖고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얘는. 그리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하면서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기질의 농도가 높더라도 저해 효과는 줄어들지 않는다. 얘는. 이해되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보자. 니들은 이제 오늘은 이거 2점짜리를 풀어봐. 돼 있지? 이걸 풀어봐. 풀어봐. 빨리. 또 하면 안 돼요? 아니네. 다르지. 이걸 풀어봐. 빨리. 잡아봐. 나는 빨리 풀어. 다 했어 이제. 금방 풀고 갈 거야.
태호가 올라올까? 태우요? 태호 이 새끼 저기 화학을 갖다 저쪽으로 옮기라니까 죽어도 안 옮긴다. 어? 태우 그것 때문에 잘 못 잤대요. 지가 야 일요일 날 좀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월요일 날이나 공부를 하면 되는데